시인의 꿈이 무엇인가? 또 시의 꿈은 무엇일까? 몇 년 전 이 클라인바움의 소설 죽은 시인의 사회, 여기서 재밌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오직 대학 들어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거기에 목숨 건 어느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 국어선생 키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아니다. 목숨 걸고 출세하고 모두 진학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을, 학생들을 학교에 집어넣고 사육시키는 이런 사회, 이거야말로 죽은 시인의 사회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말 살아있는 시인의 사회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시를 써라. 그러나 시를 쓰되 문학을 평가하는 책을 찢어버려라.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봐라.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르페디엠. 그럼 이 카르페디엠이란 무슨 말이냐?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성적과 명문대와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현재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면, 살아있는 시인의 사회라는 것은 개성있고 꿈이 있고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고 순간순간의 소중함이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시인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재밌게도 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시인의 꿈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개딱지 같은 천막촌이 헐리고 궁전 같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참 거지 같은 삶이 정말 궁전 같은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촌 구석에 바로 아직도 하나의 판잣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소년이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집에는 수많은 곤충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그 소년과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할아버지가 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인이 없어서 시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몸에 이로운 것만 쓸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시가 있으면 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다시 이제는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어를 채집하러 다니는데 도대체 시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말은 전부 다 모두 욕심을 위한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자, 시를 쓰려면 욕심이 없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노인이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삶과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바로 욕심으로 때묻지 않은 삶, 물질과 문명과 경쟁과 욕망으로 때묻지 않은 삶, 물질과 문명과 경쟁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모두 제정신이 나간 이 황무지 같은 삶이 아니라 눈물 있고 사랑 있고 감동 있는 삶, 진실 있고 아름다움 있고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가슴이 울렁거린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시인의 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박완서의 이 시인의 꿈 얘기를 듣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삶, 이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워즈워즈의 유명한 무지개라고 하는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어려서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신이시여 지금이라도 내 목숨을 거둬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의 하루하루가 타고난 그대로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워즈워즈의 꿈은 무엇일까? 네, 어린 시절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던 그 마음, 그 감정, 그 순수함이 어려서나 커서나 늙어서나 한결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시인의 꿈이 아니었을까? 도대체 울렁거림이 없는 시인, 울렁거림이 없는 독자, 울렁거림이 없는 시, 울렁거림이 없는 세상, 거기엔 시인도 죽고 시도 죽고 세상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워즈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이 좋은 시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울렁거림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렁거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충격입니다. 호기심이고 깨달음이고 깨어남이고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충만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좋은 시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학에서 좋은 작품을 좋은 시, 좋은 작품 얘기했는데 과연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인가? 좋은 시란 결국은 우선은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웃기는 것은 모두가 남의 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남의 시를 보면 아, 이 시가 좋구나, 나쁘구나, 아, 멋있다, 재밌다 분명히 말하면서도 자신의 시를 누가 비판할 경우엔 누가 감히 내 시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시는 나만이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적어도 내가 땀 흘려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애착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물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고 그 사물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가의 시작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구분은 이미 우리는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려면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만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마다 살아온 과거가 다르고 저마다 과거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삶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삶도 있고 미래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어떻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욕망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편의 시를 보고 좋은 시라고 인식하는 것은 시에 대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과 지식과 소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고 나쁘다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비평에서도 이를 인상비평이니 주관비평이니 하면서 그러니 천차만별이니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학은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도와 관습의 산물입니다.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라고 하는 이 문학의 장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즐겨온 제도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와 관습이 모든 문화는 그래서 일정한 제도와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놀이에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같은 공놀이지만 저마다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자를 상상력으로 결합해서 즐기는 문학놀이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자놀이이기는 하지만
시는 시로서, 소설은 소설로서의 제도와 관습의 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어떤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그 선수가 대단히 규칙을 잘 지킨다, 룰을 잘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한다, 그 선수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또 다른 박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개인기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에게 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편적인 룰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특별한 개인기입니다. 그냥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문학도 이 보편적인 룰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개인기가 추가되었을 때 그것이 훌륭한 좋은 문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좋은 문학의 문제에 접근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학은 축구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학에는 상당히 얼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또 그 작품 자체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문학에는 모방론이라든지 표현론이라든지 또는 효용론이라든지 전제론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학을 평가하고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을 평가하는 것도 대개는 이 네 개의 기준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것은 모방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좋다, 이것은 효용론적 입장에서 볼 때 좋다, 이것은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더 좋다, 이런 평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실제 현실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 문학관에서도 좋은 시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핏하면은 내 작품 그것은 내 관점하고 나와 다르다, 이런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럼 실제 내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시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런 사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문학관에서도 좋은 시는 있다. 자, 우리가 모방론 또는 효용론 이런 거, 참여문학, 이런 현실 참여, 이런 관점에서 본 두 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박노해의 부모를 이겨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좋은 시 하고 추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박노해의 부모를 이겨라, 이것을 좋은 시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이 시를 좋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 진정한 자식이 되는 길은 부모의 반대를 뚫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자식의 의무는 부모를 이기는 것. 부모를 이겨라. 낡은 세대를 이겨라. 조금은 가슴 아프게, 조금은 배반스럽게 아주 좋은 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주제가, 물론 이것은 부모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하라, 그런 주제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어법을 보면은 매우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다수는 이 시가 그렇게 좋다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 그러니까 같은 효용론이나 같은 현실 참여의 문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쓴 시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신경림의 갈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노해나 신경림이나 다 좀 참여문학 쪽에 속하는 분들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시에 대해서는 그가 참여문학을 하든 순수문학을 하든 효용론을 하든 모방론을 하든 존재론을 하든 간에 적어도 신경님의 갈대에 대해서는 모두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박노의 부모를 이겨라에 비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히 좋은 시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갈대는 자신일 수도 있고 갈대가 놓인 농민의 상징일 수도 있고 이 시는 울고 있는 갈대의 온몸이 흔들리는 갈대를 통해서 존재를 새롭게 깨닫는다. 여기는 메타포도 있고 리듬도 있고 코노테이션도 풍부합니다. 근데 이것은 효용론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존재론이나 또는 표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언젠가 고등학교 시절인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대단히 센치하고 그래서 대단히 감상적으로 이 시를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또 지금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기왕에 사랑에 대한 노래를 같은 계열의 입장에서 쓴 다음과 같은 시는 어떨까요? 유시화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이 유치원의 행복과 그리고 최근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고 하는 유시화의 시, 하나는 유명한 시인의 시고 하나는 유명하다기보다는 아주 좀 대중적인 시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물 이상 다른 것도 또 가득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가 있습니다. 그 누가 누구일까?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어떤 시가 더 간절하고 절실하고 정말 감동하고 가슴이 설레이는지 그건 분명히 확연히 달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올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유치원 시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유시화의 시와 비교할 때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시에도 너무나 좋은 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오해할까 봐서 유치원의 이 행복은 조금 센치하고 좀 그런 좀 카리스마 그런 거지만은 그래서 유치원의 깃발이라든지 이런 시야말로 이것은 또 정말 뛰어난 시가 아닌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의 손수건,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우기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이 피었던 그때에서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내 수없이 우리는 읽고
가슴이 울렁거렸던 시가 바로 깃발입니다. 행복의 아련함도 있지만은 깃발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에도 좋은 시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같은 계열의 시도 좋은 시, 나쁜 시가 평가가 되고 한 작가의 시에서도 좋은 시와 나쁜 시가 구분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상에서 보듯이 모방론이나 효용론 입장에서는 박노의 부모를 이겨라와 신경남의 갈대라는 작품을 비교할 때 신경님의 갈대가 보다 감동이 있고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시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표현이나 전제론의 입장에서는 유치원의 행복과 유시환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는 비록 유치환이 문학사적으로 훨씬 비중 있는 시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두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시적 담론은 유시환의 것이 훨씬 간절하고 적극적이라는데 보다 좋은 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같은 주제의 작품이라도 그 주제를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했느냐에 따라서 보다 좋은 시로 평가된다는 말이다. 이는 같은 시인의 작품에서도 그렇다. 유치원의 경우 행복과 기뻐하는 확연히 느낌과 떨림의 차이가 있다. 물론 박노의 부모를 이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유치원의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다 감동과 떨림이 시인의 꿈, 시의 꿈이라고 할 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좀 더 비평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보다 분명 우위에 있는 작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를 쓰는 우리로서는 시 몇 편 쓰고 시집 몇 권 냈다는 것으로 누가 내 작품을 평가할 것인가라든지 작품의 우열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오만한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작품들 간에 이처럼 상대적 우위에 있게 되는 시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터득해서 보다 감동 있고 떨림이 있는 좋은 시를 쓰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성실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좋은 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제 좋은 시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은 좋은 시는 시는 제도와 관습의 산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는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와 관습에 충실한 시가 좋은 시가 될 것이다. 제도와 관습은 문화적 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 좋은 작품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앞서 같은 공놀이나 축구와 배구의 그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축구와 배구는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무슨 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장의 크기도 다릅니다. 선수 숫자도 다릅니다. 경기 방법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시와 소설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어떤 차이가 시와 소설을 구별하게 하는가? 그것은 축구와 배구가 경기 규칙이 다른 것처럼 시와 소설도 언어의 표현 규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구 경기 규칙하고 소설이나 시 규칙하고 동일하게 볼 것이냐, 물론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인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적인 제도와 관습, 말하자면 시가 소설과 다른 규칙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에서 규칙을 어긴 반칙 선수는 관중의 비난을 받습니다. 심판의 제재를 받습니다. 문학에도 완장을 한 심판은 없지만 독자라는 심판관이 있고 비평가라는 심판관이 있고 그리고 문학사라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또는 문인은 자기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확실히 습득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고 이 기본적인 룰을 지키고서야 좋은 시를 논의하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멋대로 시랍시고 써대며 시인 행세를 하려는 오늘의 많은 시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시인들을 기초가 덜 된 시인, 시가 뭔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시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와 관습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해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 속에서 그렇다면 시가 소설이나 드라마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제도와 관습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시를 시답게 하는 기본 규칙은 무엇인가? 이 많은 요소들이 빠지면 시의 기본적인 속성이 상실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가 간을 빼면 토끼 행사를 못하는 것처럼 시에서 이 요소를 빼면 시 행세를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본적인 제도와 관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관습과 제도를 나는 딱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리듬, 두 번째는 메타포, 그리고 세 번째는 코노테이션. 이 코노테이션 별로 안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별히 추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마치 토끼가 간이 없는 것과 같다. 시가 소설과 다른 점은, 시가 소설과 다른 점, 그러니까 축구하고 배구하고 다른 점은 똑같습니다. 시가 소설과 다른 점은 시는 소설보다 리듬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다 리듬이 소설도 리듬이 있습니다. 보다 리듬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 보다 메타포, 은유가 강조되는 것이 시입니다. 소설보다. 소설에도 은유가 있어요. 보다 강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설보다 코노테이션이 보다 강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노테이션이 무엇인가?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시의 경우 이 세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미흡하면 좋은 시의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위해서는 이 세 요소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요점이 되겠습니다.